1994년 7월 18일 월요일 밤 작은 도시 변두리의 한 가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범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월드컵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방문은 열린 채였고 책상 위엔 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 손목시계, 학생증, 교복까지 모두 그대로. 심지어 신발장에 운동화도 남아 있었죠. 마치 잠시 화장실에 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휴대폰도 흔치 않았고 CCTV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이웃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했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직 어린 동생만이 계속 누나의 이름을 불렀죠. 그날 이후 그 집 식탁에는 단 한 번도 4명이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 집에서 무언가가 무너진 걸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시내에서 버스로 30분 거리, 낮은 언덕 아래 자리한 붉은 벽돌집이었습니다. 마당엔 어머니가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현관 옆엔 아버지가 심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봄이면 철쭉이 피었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집을 나섰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죠. 이웃들 사이에선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그는 달랐습니다. 밥상은 6시 정각에 차려야 해. 국은 뜨겁게, 반찬은 내 입맛에 맞게.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시계를 보며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 모든 걸 완벽하게 맞춰야 했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밥이야? 이렇게밖에 못해? 그 말들은 칼날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엔 잘할게요. 하지만 다음은 언제나 있었고 사과도 계속됐습니다. 누나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땐 밝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참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라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누나는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라는 질문엔 늘 그냥요. 중학생이 되자 방의 문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가끔 동생이 두드리면 지금은 안 돼.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누나의 눈빛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1994년 봄, 누나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끊었습니다. 점심시간엔 혼자 책을 읽었고 학교 후엔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누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느꼈습니다. 그 말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거요.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긴장됐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울렸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면 그제야 나머지 가족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밥을 다 먹기 전엔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어느 날 동생이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식탁보가 젖고 물이 아버지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가 서둘러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가르쳐? 그 말은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누나가 동생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하라고 했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누나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그날 밤 누나는 동생을 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복됐습니다. 때로는 밥이 식었다는 이유로, 때로는 청소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당시엔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한다는 말이 통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집에서 고성이 들린다는 거요.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게 그 시절의 암묵적인 룰이었죠. 아버지는 밖에선 친절했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웃었고, 회사에서도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장이었죠. 어머니는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입술까지만 닿았고, 눈동자에는 늘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나는 학교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성적은 평범했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언니는 늘 불안해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도 창밖만 보고 있었고 누가 말을 걸면 깜짝 놀라곤 했어요.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지만 누나는 늘 30분 넘게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집에 도착하는 순간을 미루는 것처럼요. 그해 여름, 장마가 오기 전, 공기는 눅눅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 집의 공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언가가 곧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죠. 누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숨이 막힌다. 이 집에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 하지만 엄마를 두고 갈 수는 없다. 동생도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일기장은 훗날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를. 그 집엔 여전히 물어보면 안 되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이 왔습니다. 무덥고 무거운 긴 여름이었죠. 그 집의 창문은 매일 밤 조금씩 더 닫혀갔습니다. 1994년 7월 18일 월요일 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밤이 되어도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없었고 선풍기만이 뜨거운 공기를 휘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었다고 했죠. 얼굴은 붉었고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은 이미 2시간째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은 식었고 반찬은 미지근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식었어? 아버지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금방 데울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죠. 그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나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밥 먹어라. 그 말에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선풍기 소리, 그리고 시계 초침. 그 소리들이 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국을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국이야? 소금을 이렇게 넣어?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간을 잘못 봤어요. 간을 잘못 봤다고? 맨날 밥하면서 그 간도 못 맞춰?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은 밥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조용히 괜찮아라고 눈짓했지만 그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녹색 병에서 술이 또 한 번 따라졌습니다. 한 잔, 두 잔. 잔이 비워질수록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내가 뭐 하러 돈 벌어오는지 모르겠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큰애는 방에 틀어박히고 작은애는 멍청하고. 누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잘못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누나에게 꽂혔습니다. 뭐?
내가 어른 말에 끼어들어? 엄마가 힘든 거 아빠가 모르잖아요. 매일 탁 소주잔이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돈을 벌어봤어? 그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말아요. 애들 앞에서 바로 이럴 때 가르쳐야 하는 거야. 누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야, 어디 가? 밥 다 먹어. 아버지의 소리가 뒤따랐지만 누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문을 세게 닫았어? 어머니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놔둬요. 애가 화났나 봐요. 화났다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 아버지는 결국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을 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시선은 계속 누나의 방문을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동생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펴 놓았지만 아무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10시, 11시. 집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죠.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선풍기 소리, 시계 소리,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1시쯤 누나의 방 불빛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던 순간 멈췄습니다. 누나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베개는 반듯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자지 않은 것처럼요. 책상 위엔 교과서와 공책, 필통, 안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엔 교복이 걸려 있었고 신발장엔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진아, 예진아. 화장실, 부엌, 마당.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동생도 따라 나왔습니다. 예진이가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공책 사이에 끼워진 메모 한 장. 연필로 쓴 글씨. 누구도 나를 믿지 않을 거야. 그 한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 집엔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1994년 7월 19일,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만에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빠른 대응 체계가 없던 시절이었죠. 보통은 하루 이틀 지켜보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진이는 미성년자였고 소지품을 모두 두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파출소에서 2명의 경찰관이 왔습니다. 베테랑 형사와 젊은 순경. 두 사람은 집 안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누나의 방, 옷장, 책상 서랍까지 모두 열어봤습니다. 일기장이 있었지만 최근 몇 달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문장은 단 한 줄. 오늘도 조용한 하루였다. 평소에 따님은 어땠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애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친구는 많았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집에는 데려온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그 말만 계속 반복했죠. 동생은 소파 구석에서 말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누나가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전 10시. 이장을 중심으로 수색대가 꾸려졌습니다.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집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진아, 김예진. 여름 숲은 짙었고 나뭇가지는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골목과 공터, 창고를 뒤졌습니다. 착한 애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속삭임이 오갔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천변도 수색했습니다. 여름이라 물이 불어 있었죠. 갈대숲을 헤집고 다리 밑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발 한 짝, 옷 한 조각도요. 오후가 되자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도 합류했습니다. 예진이가 어디 간다고 말한 적 있니? 아니요. 요즘은 더 조용했어요. 힘들어하는 기색은 그냥 피곤해 보였어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교복 입은 예진이의 흑백 사진이 돌았습니다. 이 학생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수색대는 지쳐 돌아왔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봅시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집에는 경찰 2명과 가족만 남았습니다. 혹시 집안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경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한 여성이 파출소를 찾아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집에서 자주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어젯밤에도요. 남자 목소리였고 문 닫는 소리도 크게 났어요. 경찰은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다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밥상에서 버릇없이 굴어서 주의를 줬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니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로서 교육을 한 겁니다. 경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게 가정사로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야산, 저수지, 이웃 마을까지 전단지가 붙었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경찰의 발길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가출로 추정됨.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가출.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배고프면 오게 돼 있어요. 경찰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단지는 바래졌고 이웃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그 집 뭔가 있나 봐. 아버지가 좀 무섭더라. 뒷말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출근했고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동생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네 누나 가출했다며? 집에서 맞았대. 잔인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 집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식탁에는 대화가 사라졌고 누나의 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혹시 예진이가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곤 현관 불빛을 켰습니다. 그 불은 매일 밤 켜졌습니다.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흘째 되던 날, 지역 신문 사회면 하단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고교생 가출, 가족 애태워. 단 5줄짜리 기사였습니다. 지난 18일 밤 시동에 사는 김모 양이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됐다. 가족과 경찰이 수색 중이나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도 없었고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적힌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인터넷도 SNS도 없던 시절. 청소년 실종은 흔했고 대부분 며칠 안에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돌아오래. 그 말 한 줄이면 사건은 끝났습니다. 지역 방송도 짧게 다뤘습니다. 저녁 뉴스급 부분, 단 10초. 시에서 고등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는 동네 곳곳에 붙었습니다. 전봇대, 버스 정류장, 가게 앞. 비에 젖고 바람에 찢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위로 치킨 광고와 부동산 전단이 덮였습니다. 누나의 얼굴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딸 가출했대. 아버지가 술버릇이 있대. 밤마다 고함 들렸대. 진실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안다고 믿었습니다. 학교도 조용했습니다. 조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2학년 김예진 학생이 실종됐습니다.
혹시 소식 아는 학생은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며칠간 속삭이다가 곧 잊었습니다. 동생만이 잊지 못했습니다. 너네 누나 도망갔다며? 집에서 맞았대. 너도 맞아? 잔인한 말들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시절 가정폭력은 집안일이었습니다. 누가 맞든 누가 울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외면했습니다. 1994년 보호법도 인식도 없던 시대.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서서히 고립됐습니다. 딱한 집이라던 말은 곧 문제 있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사를 피했고 아이들은 그 집을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출근길을 피해 일찍 나갔고 어머니는 시장을 피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누나의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신문도 전단지도 사람들의 기억도. 하지만 그 집 식탁 위에 자리 하나만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누나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그 집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남은 가족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1994년이 저물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은 더 추웠습니다. 난방을 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에는 온기 대신 침묵이 가득했죠.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마주 앉는 일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누나의 방에 머물렀고 동생은 학교와 방을 오갔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눈빛은 피했습니다. 설날이 왔습니다. 떡국이 끓었지만 세 사람만 마주 앉았습니다. 빈 자리 하나가 너무 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어머니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먹기 싫으면 치워.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그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1995년 봄, 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펴도 머릿속엔 늘 누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을까? 밥은 먹을까? 춥진 않을까? 성적은 떨어졌고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담임이 불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막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누나가 사라진 지 꼭 1년. 그날 7월 18일.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식탁엔 4개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왜 4개를 차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정신 차려. 애는 안 와.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엔 떨림이 있었습니다. 올지도 몰라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누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방. 먼지 냄새와 낡은 공기. 책상을 열었습니다. 수학 문제, 영어 단어, 그리고 짧은 메모들. 피곤하다. 엄마 걱정돼. 동생은 그 공책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1996년 2년째. 동생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누나와 같은 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복, 같은 복도. 그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형제 있어?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응, 누나 있어. 대학생?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면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같은 방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왜 그랬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끝난 일이야. 아버지는 짧게 잘랐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가정 내 폭력도 범죄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법이 있었다면,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나는 3년 전 사라졌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아버지의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급여는 줄고 술은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1999년 동생은 누나가 사라졌던 그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 2000년 새 천년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그 집은 멈춰 있었습니다. 동생은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너마저 떠나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저도 무너져요. 짐을 싸며 누나의 사진 한 장을 챙겼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웃음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누나. 나는 살아야 해. 2001년, 2002년. 시간은 흘렀습니다. 방학 때만 집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늙었고 아버지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9년째. 경찰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이제 찾기 어렵습니다. 보고서엔 여전히 수배 중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건 종이 위의 문장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현관등을 켰습니다. 매일 밤 어김없이. 예진이가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 불빛은 희망이자 신호였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 집은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만 흐르고 마음은 멈춘 채 그들은 여전히 누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시간은 1994년 여름에 멈춰 있었다는 거요. 2004년 가을,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10년의 침묵을 흔들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수화기 넘어 노년의 여성 목소리. 담당 형사는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서 멈췄습니다. 이젠 그날 밤이 자꾸 꿈에 나와요. 그녀는 바로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 10년 동안 침묵했지만 그날 밤의 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너무 더웠어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큰 소리였어요. 화난 목소리. 그 전에도 그런 적 있었습니까? 네, 가끔요. 그 집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올 땐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문 닫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쾅. 그리고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의 집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다들 그랬잖아요. 가정사는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애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잠이 안 왔어요. 형사는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1994년 6월 20일 누나의 어머니가 일주일간 입원했던 기록. 진단명 늑골 골절 및 타박상. 사유 계단에서 넘어짐. 하지만 담당 의사는 은퇴했고 그 시절 간호사 한 명만이 연락이 닿았습니다. 기억나요. 그분 참 조용했어요. 아픈데도 소리 한 번 안 내셨어요.
계속 창밖만 바라봤죠. 상처는 어땠습니까? 늑골이 2대 부러졌고 팔에도 멍이 있었어요. 등에도요.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곤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이웃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늘 조용했어요. 웃음소리 한 번 들은 적 없어요. 그 어머니 여름에도 긴 소매 입고 다녔어요. 소매가 걷히면 멍이 있었어요. 학교의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예진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2학년 올라오면서 많이 조용해졌죠. 불안해 보였어요. 그땐 우리가 몰랐어요. 그 애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걸. 11월,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경찰서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병원에 입원하셨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지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긴 침묵, 그리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 맞아요. 하지만 상처는 단순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는 안 돌아옵니다. 아닙니다. 왜 떠났는지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집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었고, 엄마는 늘 무서워했어요. 누나는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누나가 엄마를 감싸다가 다퉜어요. 그리고 누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가정교육 좀 한 게 죄야?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목소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한 겁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각난 말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된 균열이 있었습니다. 엄격함은 폭력이 되었고, 침묵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공포가 무너졌습니다. 누나는 그 안에서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찾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라는 거려.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현관등을 켰습니다. 매일 밤, 어김없이. 예진이가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집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2023년 3월, 초봄의 오후, 도시 외곽의 작은 여성 쉼터에서 사회복지사 정민아 씨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의류와 오래된 서류 더미를 옮기던 중 선반 구석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봉투는 세월에 눌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겉면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동 여성쉼터 귀중. 시간이 되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정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예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94년 여고생 실종 미스터리로 남은 사건. 정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29년 전 실종된 소녀의 이름이 지금 내 손에 있었다는 사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병원 침대에 앉은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 손에는 젖은 수건을 쥐고 있었죠.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23일 어머니. 정 씨는 숨을 고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는 희미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 분께 지금은 1995년 여름입니다.
저는 김예진입니다. 1994년 7월 18일, 17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겁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요. 6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요. 언젠가 더 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적어도 엄마는 안전할 거라고. 그날 밤 맨발로 2시간을 걸어 버스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신발이 벗겨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아파도 계속 걸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견뎠습니다. 집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한 달쯤 후 한 식당 사장님이 쓰러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주셨고 설거지 일을 시켜주셨습니다. 신분증도 없었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 후 여성 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숨을 쉬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21살입니다. 새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고 좁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입니다. 제 공간입니다. 가족이 그립습니다. 특히 엄마가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테니까요. 제발 알아주세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난 겁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형편없는 언니였다고, 그래도 제발 동생만큼은 자유롭게 살라고. 1995년 여름, 김예진 올림. 정 씨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편지는 29년 전 17살 소녀가 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담당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형사는 편지를 조심스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해야겠지만 본인이 맞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그 말만 되뇌이며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동생도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는 36이 되어 있었지만 그날의 죄책감은 여전히 10살의 그때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이미 이혼했고 다른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 후 예진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29년 만에 발견된 실종자의 편지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녀의 선택을 세상은 조용히 존중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벽지는 벗겨졌고 마당의 감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창문은 먼지로 덮여 있고 문틈에는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면 현관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직접 와서 전기세를 내며 불을 확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진이가 혹시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 애가 돌아올 곳을 알아야죠. 밤이 되면 그 불빛은 골목을 밝힙니다. 낡은 담벼락 위로 희미한 빛이 번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집이라며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불을 끄지 않습니다. 동생은 가끔 그 집 앞에 섭니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누나, 어디 있어? 행복해? 건강하지? 바람만 대답합니다. 2024년 봄, 편지가 발견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예진이 오늘도 숨 쉬고 있기를. 동생은 가끔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누나, 보고 싶어.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 그냥 살아만 있어줘.
하지만 그 글에도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지운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의 기억 속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사라진 사람. 그 집의 현관등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한 여성이 그 불빛 아래 멈춰 섭니다. 잠시 바라보다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갑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에도 불을 끕니다. 오늘도 봤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엔 조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은 한 가족의 마지막 신호이자 한 소녀가 남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용기이기도 합니다. 1994년 여름, 17살의 한 소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가족을 지키기로요.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선택의 무게는 남은 가족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밤마다 불을 켜고 동생은 가끔 그 집 앞에서 서성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 게 어쩌면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려. 우리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집안일이라며 외면당하던 폭력이 지금은 명백한 범죄로 불립니다. 아동학대도 가정폭력도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침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큰 외침이니까요. 그 집의 불빛은 오늘도 켜져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증거로요. 사라진 누나, 남겨진 집,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에 마음을 나눌 때 그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단지 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우리의 기억을 잇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